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엄마, 이제 그만 달라고! 김치통 뚜껑을 닫던 순간이었습니다. 반찬을 싸다 말고 가만히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숟가락도 국자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속상하다 못해 허무했습니다. 나는 그저 바빠 보이니까 힘들까봐 먹는 거라도 제대로 챙기라고 정성껏 싸서 들려보낸 건데요. 그런데 아들은 그걸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반찬통은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해줘야 도움이고 어디서부터는 간섭이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는요, 결혼한 자식에게 왜 반찬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경계선이 필요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하지 않으려면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그냥 도와준 거였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아들,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 며느리, 냉장고 열었을 때 반찬 한 가지라도 있으면 덜 힘들까봐 내 젊은 날이 생각났거든요. 애 울고 설거지 쌓이고 밥은 대충 때우고 그 시절에 누가 반찬 한 통만 챙겨줬어도 눈물 났을 거예요. 그래서 싸기 시작한 겁니다. 된장국, 멸치볶음, 김치, 달걀찜. 지금은 고기도 부담스러울까봐 기름기 쫙 뺀 돼지고기 장조림까지 매주 싸다 보니 이게 내 일상이 되고 내 존재 이유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사랑이라 믿었어요. 그런데요, 돌아온 건 고맙다가 아니라 이제 그만 좀 싸요 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정성이 미련으로 바뀌는데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나는 분명 도와준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까지 불편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 말을 떠올려 봤습니다. 요즘 음식 남아서 좀 버려요. 냉장고가 꽉 차서 치우기도 힘들어요. 애가 입이 짧아서 잘 안 먹어요. 그제야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내준 반찬이 그 집에선 도움이 아니라 처리해야 하는 일이었겠구나. 지금 자식들은 옛날 우리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핵가족입니다. 요리도 간단하게 소량으로 각자 식습관도 다르고 먹는 시간도 다르고 냉장고도 다 채워져 있습니다. 나는 정성으로 보냈지만 그 정성이 냉장고에 남아 썩기 시작하면 그건 마음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걸 몇 번이나 버렸다면 내 정성도 함께 버렸다는 죄책감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을 겁니다. 결국 그 죄책감이 이런 말로 터져나온 거죠. 엄마, 이제 그만 달라고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걸 반복된 호의의 역효과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은 고마워도 그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은 감사보다 피로를 먼저 느낀다는 겁니다.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피로는 더 빨리 찾아옵니다. 왜냐고요? 고마움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관계의 온도는 식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분명히 사랑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걸 매주 해야만 하는 약속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게 오히려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사랑이란 많이 줄수록 더 가까워지는 걸까요?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애정은 때로 가장 조용한 거리에서 자란다. 맞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가족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한 성인 자녀 10명 중 7명은
부모님의 반복적인 도움이나 간섭이 부담된다. 라고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꼽힌 게 음식이나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챙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받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고 거절하기 어려운 죄책감이 쌓인다는 겁니다. 결국 자식은 말하지 못하고 쌓이고 부모는 말 안 해줘서 더 서운해지고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점점 오해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서운함의 반복을 막으려면 이제 우리는 뭘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서운함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랑을 증명하려고 자꾸 뭔가를 주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식은 그걸 고마워하기보다 부담스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며 피하게 되죠. 반찬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고 싶은 마음을 조금 비워둘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은 뭐 자주 해먹니? 입맛 없을 땐 뭐가 당기니?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 내가 시간 날 때 꼭 해줄게. 이건 지금 당장 뭘 해줄까? 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나는 여기 있을게라는 메시지입니다. 자식은요, 계속 뭔가를 주는 사람보다 필요할 때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서는 길, 괜히 서운하고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먼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그때 해줬던 깍두기. 그거 생각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건 기대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요청이니까요. 사랑은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켜냅니다. 독일 철학자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주는 것이다. 당신이 자식 곁에서 부담이 아닌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미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자식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에서 제가 기다릴 줄 아는 부모가 되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줄곧 챙겨주기만 하던 관계는 반찬을 끊는 그 순간 조용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다리는 것도 심심하면 못합니다. 괜히 반찬 그만 싸고 나니까 손은 놀고 마음은 허전하고 자식 생각만 더 납니다. 지금쯤 뭘 먹고 있으려나? 저 냉장고 비었을 텐데. 그러다 결국 다시 장 보러 나갑니다. 왜일까요? 내 삶이 텅 비어 있으니까요. 내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자식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심으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이젠 나도 좀 바빠졌어. 반찬 싸줄 시간에 스케줄이 꽉 찼거든. 그 말이 농담 같아도 자식한텐 묘하게 들립니다. 엄마가 예전처럼 내 시간만 보며 살지 않네. 그 순간 자식은 엄마가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2023년 한국심리학회 고령가족연구팀에서 5060 여성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미 활동이 많고 친구 모임을 자주 갖는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연락 빈도가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자기 인생을 즐기면 자식은 마음의 여유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챙기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편안함. 그제야 자식은 연락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집에 있고 기다리고 눈치 보고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재미있게 살면 자식은 나를 찾게 되어 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고귀한 임무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삶이다. 이제는 반찬보다 더 맛있는 내 일상을 하나씩 채워가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 걱정은 그만. 이제 당신 인생이 돌아올 차례입니다. 세 번째, 간섭 대신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나는 그냥 잘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을 쏟을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나는 정성 들여 조언했고 걱정돼서 한마디 보탠 건데 자식은 자꾸 말이 짧아지고 눈치를 보며 대답을 피합니다. 왜일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해결이 아니라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생활심리센터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은 부모의 조언보다 존중이 담긴 질문에 더 따뜻함을 느낀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문제 해결보다는 그냥 내 말 들어주는 부모가 좋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78%에 달했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진짜 필요한 부모는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너도 참 애썼다. 그건 왜 그런 거야? 나는 몰랐네. 더 말해줘. 이런 말이 간섭이 아니라 존중으로 들립니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그와의 관계는 달라진다. 말 한마디. 그게 부모와 자식 사이 평생의 거리를 결정짓습니다. 네 번째, 부모도 감정 표현을 배워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엔 아들이 하루라도 연락 안 하면 엄마 뭐해? 하고 전화 오던 아이였습니다. 퇴근길엔 들러밥도 먹고 별 얘기 없이도 웃으며 앉아있던 시간들. 그랬던 아이가 결혼한 뒤론 정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애도 낳았으니 정신없겠지. 하지만 그 이해라는 말 속에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걸 꾹 참고 있었더니 마음속에 작은 구멍이 생기더군요. 내가 이제는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걸까? 그럴 때 우린 보통 그냥 넘기려 합니다. 나이 들어 그깟 걸로 서운하긴. 부모가 자식한테 뭘 바라고 스스로 다독이죠. 그런데요,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몰라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요즘 연락이 뜸하네. 바쁜 건 알지만 사실 조금 서운하더라. 내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많이 그리웠거든.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전화하려고 하다가도 막상 누르진 못했어요. 괜히 또 서운하게 할까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순간 느꼈습니다. 내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다시 닿을 수 있었다는 걸.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화내고 짜증내고 마음을 퍼붓듯 쏟아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하라는 건 상대에게 상처를 주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를 조용히 보여주는 겁니다. 심리학자 브랜든 리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부모일수록 자식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해해주고 싶은 존재로 느낀다고 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에서도 감정을 억누르는 부모보다 따뜻하게 털어놓는 부모와의 관계가 훨씬 오래 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데서 시작된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외로움도 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걸 말한다고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그땐 조금 서운했어. 엄마가 그 말 듣고 속상했었어.
그 말이 자식과의 거리. 다시 한 걸음 좁혀줍니다. 5번째, 내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뭘 사과하냐? 하지만 결혼한 자식에게는 그 말이 나는 틀린 적 없다는 선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잘못이 커서 서운했던 게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그 옷은 좀 나이 있어 보인다 라고 말했던 어머니. 그땐 진심이 아니었고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는 자리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때 옷 얘기한 거 생각해보니 말이 좀 지나쳤던 것 같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그 말 하나로 쌓였던 거리도 차가웠던 마음도 다시 풀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가족치료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먼저 사과한 적 있는 자녀일수록 부모와의 관계를 존중받는 관계로 인식하며 의견 충돌이 있어도 감정적 거리감이 줄어든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과는 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심리학자 마샤 라이나는 말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사과는 사실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시 열게 하는 문이다. 결혼한 자식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좀 지나쳤다. 그땐 내가 잘 몰랐네. 하는 부모의 한마디는 관계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부모라고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자식은 평생 내 부모는 멋진 사람이다 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6번째, 가까워지려 할수록 멀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한 집안이 더 생깁니다. 그 집은 이제 그들만의 방식으로 굴러가는 독립된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는 그 세계에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려 합니다. 반찬을 들고 살림 이야기를 꺼내고 어떤 땐 육아 방법이나 돈 관리까지 조심스레 조언을 흘립니다. 물론 전부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결혼한 자식 부부 입장에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린 아직 우리 집을 완성할 기회조차 못 받고 있다. 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저희 집에는 너무 낯선 방식이에요. 도움이 아니라 감독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도와주려는 마음도 공간과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사위나 며느리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 같이 수다도 떨고 쇼핑도 하고 우리 집처럼 편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요, 그 기대는 자주 서로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친구는 선택이지만 시댁과 처가는 선택이 아니니까요. 서로 아무리 잘해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안 지키는 관계보다 잘 지키는 관계가 훨씬 오래 갑니다. 결혼한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방식도 괜찮아 하고 조용히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미국 가족치료사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 진짜 친밀함이 시작된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 마음 하나로 서로의 거리는 훨씬 따뜻해집니다. 지금까지 결혼한 자식에게 왜 반찬이 사랑이 아닌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심리적 거리가 건강한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다가가도 그들이 불편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채울까?로. 여러분, 결혼한 자식과의 건강한 관계는 내 삶이 충만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자식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은 더 행복해지는 방법.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단 하나. 취미를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취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이 4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 번째, 요즘 나는 누구와 자주 이야기하고 싶은가? 외로움이 많고 사람을 그리워한다면 사람과 연결되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걷기 모임. 혼자 걸을 땐 생각이 많아지지만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길에선 말없이도 위로받게 됩니다. 책 읽는 모임. 같은 책을 읽고도 다르게 느끼는 마음들 속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가 생깁니다. 문화센터 수업. 무언가를 함께 배우는 동안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고 웃음도 생깁니다. 지역 봉사활동. 작은 도움을 주면서도 내가 더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훨씬 덜 외롭고 훨씬 더 따뜻합니다.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조금씩 내 일상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가, 불편한가?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거나 낯설다면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필사. 조용히 글자를 따라 쓰다 보면 생각이 가라앉고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수채화. 붓끝에 집중하다 보면 온 신경이 그림에 머물게 되고 잠시 모든 걱정이 물감처럼 퍼져나갑니다. 수경재배. 흙 없이도 자라는 뿌리를 바라보는 일. 매일 아주 조금씩 자라는 식물처럼 내 안의 여유도 함께 자라납니다. 하루 한 줄 일기. 오늘 하루 마음에 남은 말, 감정, 장면을 딱 한 줄로 적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지 않도록 내 안에 작은 일상을 채워보세요. 세상이 조용해지는 그 틈에서 비로소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요즘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다고 느꼈는가? 지식과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머리를 쓰는 취미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사진이나 영상 편집 배우기.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일상의 한 장면을 직접 담고 그 순간을 기록하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유튜브 강의 듣고 기록하기. 관심 있는 분야의 짧은 강의만 들어도 머리가 맑아지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 듭니다. 블로그나 SNS로 일상 기록하기. 내가 살아온 이야기, 오늘의 생각을 누군가와 조용히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회고록 써보기.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그땐 참 잘 버텼다고 내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순간 우리 뇌도 마음도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삶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가장 따뜻한 자극이 됩니다. 네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건 무엇인가? 여전히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이제는 지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눔을 이어갈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마을 반찬 봉사. 자식에게 매주 싸던 반찬, 이젠 진짜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나눠보는 겁니다.
정성이 흐르고 마음이 환기됩니다. 보호소 봉사, 말없이 기대오는 동물들의 눈빛은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줍니다. 주고 있지만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 책 읽어주기, 아이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 그 자체로 내 삶의 무대가 다시 펼쳐지는 경험이 됩니다. 마음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손편지 쓰기 활동, 종이 위에 진심을 담는 연습,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문장을 쓰며 오히려 내 마음이 먼저 다독여집니다. 취미란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잊고 지냈던 나를 다시 만나고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빛을 꺼내보는 일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손이 느리고 눈이 서툴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어정쩡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느껴집니다. 아, 내가 아직 뭔가에 설렐 수 있구나. 나도 몰랐던 내가 있었네. 하는 마음의 떨림이 찾아옵니다. 심리학자 캐서린 제이콥스는 말했습니다. 은퇴 이후 삶에서 취미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정서적 생존의 열쇠다. 맞습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시간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삶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부모,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아이 키우고 챙기고 기다리고 어느새 내 시간, 내 이름은 한참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저 밥 한 끼 잘 먹이려고 힘들단 말 안 하려고 속상해도 꾹 참고 엄마니까 아빠니까 하며 견뎌오셨죠. 그런데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먼저여도 됩니다. 자식은 이미 잘 자랐고 당신의 사랑은 그 마음 안에 조용히 깊이 뿌리처럼 남아있을 테니까요. 이제는 누구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씩 해보세요. 그것이 그림이든 글쓰기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당신을 위한 시간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자식은 가장 깊은 안심을 합니다. 오늘 당신 인생의 두 번째 봄이 다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신이 먼저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